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그는 슬퍼할 틈도 없이 생계를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민석이의 조그마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김 씨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보고 계시니까 민석이도 힘내야지. 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열며 김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든 살아볼게. 민석이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편히 있어. 그가 처음 선택한 길은 인천 용현동의 좁은 골목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싱싱한 장어를 손질하며 작은 화로 위에서 숯불을 피워냈습니다. 장어가 구워지며 풍겨나오는 고소한 냄새와 그 위에 발라지는 직접 만든 특제 양념장의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한 향은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차게 외치며 손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포장마차에는 늘 숯불이 타오르고 장어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김호석의 숙련된 손놀림은 장어를 고르게 익혀냈고 그 위에 양념을 덧바르며 다시 한번 불 위에 올려냈습니다. 숯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장어의 겉면을 살짝 그을리며 고소한 향을 더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양념이 끝내줘요. 한 잔 더 하고 가야겠어요. 이 집은 장어집 중에서도 최고예요. 그의 포장마차는 용현동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은 김호석은 마침내 포장마차를 벗어나 제대로 된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가게가 바로 호석장어구이집이었습니다. 인천 장어 골목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대박집으로 거듭난 그곳은 특제 소스와 다양한 구이법으로 입소문이 나며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김호석은 가게에서 살다시피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며 묵묵히 뒷바라지했지만 바쁜 탓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조금만 더 벌어서 우리 집도 넓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 아버지의 무뚝뚝한 말에도 어린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아냈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고 아버지의 손길도 받기 힘들어 늘 외로웠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고생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김 씨의 가게에서 일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김호석 씨는 점점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로로 인해 어깨와 허리가 자주 아팠고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평생 장어집을 운영하며 가게를 키워온 그는 한순간도 일을 놓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김호석 씨는 결국 아들에게 식당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아, 이제 네가 가게를 맡아야 할 것 같다. 나는 이젠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말이다. 아들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잘 해낼게요. 민석은 어릴 적부터 가게 일을 곁에서 도와오며 자연스럽게 장어집 운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재료 손질에서부터 손님 응대 그리고 소스 비법까지 아버지가 전수한 모든 것을 꼼꼼히 배워온 터라 김호석 씨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게를 저한테 맡기시면 이제 편하게 쉬세요. 그리고 가끔씩 오셔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게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더 중요하단다. 그게 우리 가게가 여기까지 온 비결이지. 김호석 씨는 아들에게 가게를 맡긴 후에도 가끔 가게를 찾아오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가게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시간을 더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민석이가 이제는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이젠 나도 좀 쉬어야 할 때다. 그는 아들이 가게를 잘 운영하며 자신이 평생 일궈온 업적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김호석은 아들이 결혼할 때 모든 것을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는 다른 더 안정된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석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김호석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희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를 하니? 사실 아버지, 아름이가 임신했어요. 책임져야죠.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다. 내가 책임진다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대신 결혼 후에도 내가 책임질 것들은 많을 거다. 아버지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겠지만 내가 가장으로서 할 일도 잊지 마라. 김 씨는 갑작스럽게 손주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니? 손주를 보게 된다는 기쁨 속에서도 한켠에 깊은 아쉬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고 웃으며 좋아할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주말 민석은 예비 며느리 아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름은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미소로 김호석의 첫인상에 나쁘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석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김호석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편하게들 앉아라. 대화를 이어가던 아름이 조금 시간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아버님이 신축 아파트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민석이한테 들었나 보구나. 아직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지원은 할 생각이다. 아름은 속으로 웃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집을 알아보실 때 큰 평수로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세상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는데 차라리 넉넉한 평수가 나중에도 이득일 테니까요.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투자라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 생각하면 넓은 평수가 기본이에요. 신축 아파트의 30평대 이상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김 씨는 속으로 점점 불편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디가 좋은지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 만약 가능하시다면 침대나 소파 같은 큰 가구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침대는 특히 좋은 브랜드로 사면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김호석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침대라 민석이랑 상의해서 필요한 건 너희가 정해봐라. 꼭 필요한 것만. 아름은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얻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민석이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가? 아니면? 하지만 민석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 아름이와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민석의 가치관과 아버지 김호석의 고지식한 태도가 점점 충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가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게 입구부터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바람에 날린 비닐봉지가 문 앞에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신문지와 음료수 캔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납품받은 재료들이 박스째로 가게 앞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일부 박스는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든 야채는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박스는 비닐도 뜯기지 않은 채 바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쉰 그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바닥은 청소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된 듯 끈적거리는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테이블 위에는 손님이 먹다 남긴 접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의자들은 삐딱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카운터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도대체 몇 번을 부르는 겁니까? 여기 물 좀 넣어주세요. 그들의 시선은 모두 카운터에 앉아있는 며느리 아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름이는 그런 소음이 들리지 않는 듯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열심히 누르며 게임에 몰두한 채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3번 테이블에 물이요, 물. 주방 쪽에서는 이모님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며 손님들의 요구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한 손에는 물컵이 다른 손에는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3번 테이블 물 바로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모님은 바쁘게 움직이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물을 나르며 손님들의 불평을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이모님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움직임은 한층 빨라졌지만 홀에서 터져나오는 손님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반면 아름이는 그런 상황에 조금의 신경도 쓰지 않는 듯 고개를 숙인 채 화면을 터치하며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그는 참을 수 없는 화를 느끼며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을 꺼내려던 찰나 주변을 둘러보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이는 어디 갔어? 김호석은 며느리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보다도 지금 이 엉망이 된 가게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야? 대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김 씨는 카운터에 앉은 며느리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고 그제야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며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민석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볼일? 가게가 이 모양인데?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고 재빠르게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며느리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두 번 대충 움직이는 척하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리해둔 장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부에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여러 군데 보였고 재고 수량이 엉망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장부의 숫자가 다 틀렸잖아. 아, 그거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민석이가 대충 써도 된다고 해서 그냥 적어둔 거예요. 재고는 민석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대충? 가게 운영에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 대충 해? 너도 민석이랑 같이 가게 책임지는 사람 아니야? 저는 가게를 돕는 거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가정주부예요. 이런 건 남편이 해야죠. 너도 가게에서 일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버님, 민석이랑 얘기하세요. 저는 이 얘기 더 못 듣겠어요. 어지러워요.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씨는 곧장 가게 밖으로 나가 입구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비닐봉지와 담배꽁초들을 주워 담으며 그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게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야 되겠나? 그러던 중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는 얼굴을 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민석은 슬금슬금 가게로 들어오려는 듯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 녀석아! 아, 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냐? 넌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 아직 저녁 시간 아니잖아요. 잠깐 눈 좀 붙이고 왔어요. 눈 좀 붙이고? 가게가 이 모양인데 지금 잠이 오냐? 내가 너한테 가게를 맡길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어. 가게 꼴이 엉망인데 내가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 좀 이따가 깨끗이 치우고 준비하려고 했어요. 아직 시간도 좀 있고 해서. 그리고 며느리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손님이 부르고 난리인데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더라. 아버지, 아름이가 지금 임신 중이라 몸이 좀 힘들어요. 제가 일부러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냥 가게에 와 있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가게는 네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곳이야? 너희가 둘 다 이렇게 나태하게 굴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아름이가 지금 몸도 무겁고 감정도 예민하잖아요. 앞으로는 저 혼자 다 알아서 할게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도 돕고 가게도 돕는 게 당연한 거야. 너희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다.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손님들에게 사과하며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책임감 없는 태도와 며느리의 무심한 행동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주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의 눈에는 잠시도 멈추지 않을 듯한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얼굴에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김호석은 아기의 조그마한 손가락과 발가락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석이 어릴 때랑 똑같구나.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우리 강산이. 손주의 이름은 김강산. 김 씨가 직접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튼튼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이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강산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있도록 말이야.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손주와 놀고 있던 김 씨에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손주를 안고 다정한 표정을 짓던 아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 그런데 분유값으로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손주를 바라보며 웃음을 머금고 있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50만 원? 돈을 벌어서 얻다가 막 쓰는 건지 참.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내뱉은 이 말이 박아름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요즘 뭐 하나 안 비싼 게 있나요? 아기가 있으니 필요한 것도 많고요. 너희 둘이서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새 새 가방은 또 뭐고 민석이한테는 카드값이 몇백씩 나온다고 하더라. 밖에서 돈 벌고 집에서는 애 봐주고 설거지까지 다 하는데 넌 뭐하니? 핸드폰 붙들고 쇼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민석이한테 받아서 산 것도 아니고요. 그때 아들 민석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더니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또 아름이한테 뭐라고 하세요? 사치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돈을 엉뚱한 데 쓰니까 하는 말 아니냐? 아버지, 아름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분유가 해결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거면 저한테 하세요. 너 정신 차려. 내가 너희를 위해 집도 해줬고 가게도 줬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날리면서 부모한테 손을 벌려? 너 정말 이런 식으로 살 거냐? 아버지가 고지식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름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민석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민석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름이한테는 그만 뭐라고 하세요. 아버님, 저는 그냥 민석 씨랑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혼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 김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민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민석은 아내를 위로하며 김 씨의 방문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손주는 참 예쁜데 저런 며느리와 아들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겠구나. 그날도 평소처럼 김 씨는 식당 안팎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김 씨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석은 여전히 카운터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태도의 김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민석아, 여기 와서 손님들 반찬 좀 내와라. 김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대충 알겠다는 듯 손만 흔들고는 다시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버지, 직원들 많잖아요. 직원한테 시켜요. 네가 이 가게 주인이라는 걸 잊었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잔소리하세요? 그냥 좀 들어가서 쉬시고 나오지 마세요. 민석은 억울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빗자루를 들고 민석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너한테 물려준 가게를 이렇게 망쳐도 된다고 생각하냐? 민석은 빗자루를 피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아버지.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왜 항상 저만 탓하세요? 김 씨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민석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함을 질렀습니다. 해도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딴 가게 다시는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혼자 다 하세요. 가게 한쪽에 놓여있던 자신의 짐을 대충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과 휴대폰, 소지품이 담긴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듯 집어넣으며 손이 거칠었습니다. 저도 2번 다시 여기 안 올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앞으로 내 힘으로 잘 살아봐라. 그는 짐을 끌어안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가게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김 씨는 숨을 몰아쉬며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멋대로 굴고 책임질 줄도 모르고 저런 녀석은 필요 없어요. 이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문 밖으로 나간 민석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김 씨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민석이도 아직 어린 마음에 저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진정하세요. 그날 이후 아들은 김 씨와의 연락을 끊고 가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김 씨 혼자 운영하게 되었고 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 것에 배신감을 느끼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게를 지키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원래는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자신의 여생을 조금은 편안하게 보내리라 기대했지만 아들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과 가게 방치는 모든 계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러고 있어야 하다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는 손님들 앞에서는 결코 지친 기색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몸이 왜 이러지? 손목을 짚으며 앉으려 했지만 그 순간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소리쳤고 주방 이모가 급히 달려와 김 씨를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구급차가 도착해 김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아, 병원에서 의사는 그에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돼서 쓰러지신 겁니다. 더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절대 쉬셔야 해요. 김 씨는 병실에서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내가 지금 과로로 쓰려져서 가게가 비어있다. 당분간 가게 좀 부탁해도 되겠니? 하지만 시간은 흘러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하루, 이틀이 지나도 민석은 끝내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자를 확인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퇴원하던 날 김 씨는 병원 앞에서 홀로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손주는커녕 며느리의 소식도 전해 듣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내가 그 녀석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김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에게 되뇌며 분을 사기려 했지만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아들에게 지원했던 모든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내 자식한테 속은 기분입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벌어 아들에게 다 퍼줬습니다. 집도 해줬고 식당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락 한 통 없고 부모가 무슨 꼴로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에게 지원하신 금액이나 계약 조건이 따로 있으신가요? 계약 같은 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돈을 대줄 때마다 그 녀석은 효도하겠다며 입으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효도는커녕 부모를 뒷전으로 하는 모습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아드님이 그간 어떤 식으로 약속을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게에서 싸운 뒤로 도망쳤습니다. 식당은 엉망이 됐고 내가 뒷수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아드님에게 지원하신 금액을 정리해 봅시다. 집값, 식당 운영비, 기타 생활비 등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집값만 3억이 넘고 식당 인수 비용도 제가 1억 이상 투자했습니다. 효도 의무에 대한 약속이 묵시적으로 존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드님이 부모를 버리고 연락을 끊은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 녀석에게 한 푼도 그냥 줄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마음 이해합니다, 김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 녀석이 더 이상 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게 꼭 막아주세요. 법정에서 김 씨와 아들은 오랜만에 마주했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들은 다소 초췌해 보였지만 김 씨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넌 내게서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하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사주고 식당까지 맡겼다. 날 배신하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도망간 게 네가 한 일이야. 아버지도 참 이상하시네요. 다 큰 아들에게 가게 맡기셨으면 이제 저한테 맡기시지. 왜 매번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셨던 거예요?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빗자루로 때리셨습니다. 제 나이가 몇인데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이런 폭언과 폭력을 참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그리고 가게도 주신 거고 집도 주신 거잖아요. 주셨으면 이제 제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네가 지금 그걸 네 거라고 말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족보해서 봐버릴걸. 이렇게 소송까지 하셔야 속이 시원하셨어요. 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 건 가게고 집도 내가 가족을 잘 꾸리라고 산 거지 내 사치에 쓰라고 준 게 아니야. 시골은 이러한 지원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으며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커녕 오히려 원고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을 끊는 등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 씨는 판결문을 듣고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안 했어. 난 내게 더는 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 이른 아침 김 씨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누가 찾아왔는지 의아해하며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입니다. 민석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한 번만 대화 좀 하게 해주세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 민석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볼이 홀쭉해져 있었고 눈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비는 이유가 뭔지 내가 다 안다. 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냐? 그동안은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고개를 숙이는 거냐? 아버님께서 주신 집에서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 말을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너희는 내 등을 돌리고 내가 병원에 쓰러졌을 때도 얼굴 한 번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우는다고 내가 너희를 믿을 것 같으냐? 아버지,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잘못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희를 믿는 마지막 조건이 있다. 효도각서 쓰고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모두 지킬 것을 서약해라. 이번에라도 어기면 그땐 끝이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얼굴을 굳힌 채 종이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효도 각서에는 김 씨가 명시한 조건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적힌 내용 정말 다 해야 되는 건가요?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돌아가라. 하지만 한 번 더 어기면 그땐 끝이다. 잘 듣고 기억해라. 너희가 지킬 수 없다면 지금 나가라.
민석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효도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 후 종이를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조건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효도 각서. 본인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아래의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원받은 모든 재산을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조건을 충실히 지킬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김 씨는 종이에 적힌 서명과 도장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 각서가 너희의 진심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다. 이걸 어기면 그땐 어떤 사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민석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씨는 집 앞 작은 텃밭에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초록빛으로 가득 찬 상추와 고추, 잘 익어가는 토마토들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삽질을 하던 김 씨의 얼굴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 문제로 고민하거나 마음속 짐을 안고 살지 않아도 되는 지금이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어르신, 오늘도 텃밭 가꾸고 계시네요. 이웃집 박 할머니가 웃으며 담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예, 요즘 날이 좋아서 그런지 작물이 참 잘 자라요. 할머니도 상추 좀 가져가세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김 씨는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갓단 상추를 손수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아유, 덕분에 오늘 저녁은 삼겹살에 상추쌈이겠네요. 감사합니다. 김 씨는 박 할머니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텃밭으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흙냄새와 땀방울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요즘 그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김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필요하면 직접 시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돕는 활동이었습니다. 오늘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김 어르신만 오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복지관 직원이 고맙다며 김 씨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요. 다 같이 잘 지내자고 하는 일이지요. 혼자 지내는 송 할머니 집에 들어선 김 씨는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 여사님, 오늘 제가 설거지부터 싹 해드릴게요. 그리고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김 씨는 봉사 활동을 하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민준이가 작고 귀여운 몸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아들 민석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품에 뛰어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조그마한 손으로 유치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하며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상을 받았구나. 대단하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손자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요즘 태권도 배워요. 보여드릴게요. 민준이는 작은 다리를 힘차게 들어 올리며 태권도 동작을 흉내냈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웃고 떠든 뒤 민석과 며느리가 조용히 김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참 못났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준이와 함께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나 자신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내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며 살기를 결심해 보세요. 결국 나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내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